전남완 국제공항에서 발생 남성 관광객과 비이슬람교도를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전과 달리 우리가 굉장히 많은 뉴스에 노출되고 있어요. 요즘은 소셜미디어도 한몫하고 있죠. 이렇게 온종일 부정적인 뉴스에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위 뉴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증오와 혐오, 분노로 뒤덮인 부정적인 뉴스에 더 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뉴스를 힘들어하면서도 자꾸만 보게 되는 걸까요? 진화적으로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그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그걸 그냥 잠깐 즐긴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은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캐나다 맥길 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신문 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소식보다는 부패 혹은 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더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성 편향은 거의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뉴스를 접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생각들을 일단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감정적으로 분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감정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거기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2013년 4월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폭탄이 2개 연달아 터져서 3명이 숨지고 무려 26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충격이 엄청났는데, 그 당시에 UC 얼바인의 앨리스 홀먼 교수가 미국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6시간 이상 그 사건에 관한 뉴스를 시청한 사람들이 실제 그 사건의 당사자들보다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테러가 일어난 지역이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건 우리가 결국 계속 뉴스를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가용성 폭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 혹은 피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떠올리게 되고요. 그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연이어 접하게 될수록 점점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보다 그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소아과에 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그 아이를 데려간 보호자가 아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 볼 때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된다면 고통의 정도는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심해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흔히 고통의 물결 효과라고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집단의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단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요, 먼저 가치 사고를 당했는데 생존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때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죄책감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만취한 20대가 길 가던 60대를 묻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2023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이나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뇌의 이쪽 앞에 있는 전측 대상회 그리고 체감각 대뇌피질 시상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측 대상회는요, 내가 고통을 경험할 때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고통받는 걸 보고 있을 때도 활성화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공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트라우마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고 완전히 회피하면 세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뉴스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뉴스를 여러 개 계속 보는 거, 그런 거는 좀 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알림 끄시고요, 내가 정한 시간에만 들어와서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뉴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만 지속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정말 치안이 좋다, 새벽에 돌아다녀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총기 접근이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만약에 총이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에서는 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억울함, 무력감, 분노, 이런 감정을 폭발하는 수단으로 실제 총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법이 작용하지 않는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총,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총격으로 피해자 발생. 뭐야 이거? 총 더 있어요. 무슨 근거로? 내가 봤으니까. 총을 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실제 총이 배달됐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겁니다. 남성분들은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총이 있다고 해도 이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리거에서 약자에게 총을 쥐어준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울분, 분노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인데 이걸 기존의 법률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데 그 손에다가 총을 쥐어준 거죠. 그래서 무언가 트리거를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도구 혹은 방식을 제공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문명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범죄자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범죄 행위가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겁니다. 이 행위와 처벌 사이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당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3심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 순간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등가성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10년 징역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가족의 입장에서 우리는 가족을 잃었는데 감옥에 10년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목숨을 잃은 것과 징역 10년 이게 과연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어떻게든 이거 되갚아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총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기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총을 드는 그런 일도 많거든요. 우리가 총기 사고라고 하면 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은 제한돼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7세 고시 혹은 4세 고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정말 어린아이들인데 그냥 경쟁에 내몰려 있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친구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 작은 갈등만 생겨도 그걸로 인해서 분노가 극에 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무언가 일이 발생해도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게 그 공동체에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른이 있다면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다잡고 또 해소하고 이런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을 들게 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 트리거를 보면서 이걸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정말 제목처럼 실제로 트리거가 생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손에 총이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나를 그런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나에게 쉽게 전이되는 사회에서는 더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트리거를 당기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를 키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왜 발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슬픈 건지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갑자기 막 별거 아닌 일에 정말 엄청나게 화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때려 부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 이걸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 혹은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혐오 발언,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혐오 발언이 누구에겐가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런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가면서 또 다시 그걸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혐오 발언이 횡행하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법적으로만 처벌할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분위기상 혹은 문화적으로 그런 걸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쌓인 억눌린 감정들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만화에서 예언한 대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요, 실제 일본에서 10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하는 곳이었거든요. 불안감이 엄청났죠. 하지만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 예언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계는 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관광객이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이런 혼란이 생긴 걸 보면 도대체 왜 우리는 신빙성도 없는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오늘은 예언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언은 이렇게 대부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일종의 반엄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반엄 효과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마치 내 얘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예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이게 여기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게 마치 실제 이걸 예언한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강화하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계 최고봉인데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리라. 이 예언을 가지고 1666년의 런던 대화재를 예언한 거다. 1945년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예언한 거다. 9.11 테러를 예언한 거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 20번의 세기가 지나고 3의 7이 흐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를 예언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실제 런던 대화재의 원인은 오븐에서 생긴 불씨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신의 의지, 불을 사회적 혼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이 맞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식구를 이 사건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꿰어 맞추기 십상입니다.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언을 볼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하면 두리번 거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너무나 많은 가능성 중에 나는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하나,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다른 길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예언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이걸 아주 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만 따라하면 돼요. 그 예언에 날짜, 장소, 사건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예언에 끌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불안감이 예언에 끌리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설득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정서적인 감염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모르지만 누군가랑 같이 있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설득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감염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뭘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원래는 발생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늦춰진 거야. 이렇게 이유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세기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휴거를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휴거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연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만한 예언을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불안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왜 불안한지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검증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증거는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불안해하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안을 다스리고 예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죠. 그런데 예언은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한상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언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예언에 휩쓸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안정감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 검증해보고 출처를 확인해보고 확률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예언에 휩쓸리기보다 내 불안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냥 GPT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에세이, 과제, 심지어는 엄마를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묻는다고 하네요. 예전에 진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거 찾으려고 이만큼 두꺼운 사전 뒤졌던 저한테는 참 낯선 풍경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아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래도 괜찮은 거냐?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인공지능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AI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늦게 노출시키는 게 맞을까? 코딩, 이거 이제 필수적이라는데. 근데 코딩 교육을 시키자니 코딩도 생성형 AI가 이제 대체한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되지? 막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부모님이 먼저 AI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AI를 아이가 쓸 때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걸 언급을 안 하셔도요. 사실은 이미 아이들이 AI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AI의 기초,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결국 쓰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하게 만드는 게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혹은 공부를 하다 보면 무언가를 찾다 보면 모르는 게 항상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하느냐,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무언가를 해보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도 계속 그렇게 탐색하고 깊게 생각해 볼수록 생각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 능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면 답을 딱 요약해서 정리까지 잘해주잖아요. 표도 만들어주고 뭐 심지어는 그래프나 그림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요즘 생성형 AI 너무 많이 쓰는 아이들한테는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분명 알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표현하는 연습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플린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린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예전보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자극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기회도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스럽게 같이 발달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IQ가 늘어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IQ 검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 능력은 분명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플린 이펙트가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IQ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안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경향이 지속됐을 때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일종의 권위 착각이 발생합니다.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아이가 대뜸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아빠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PT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인공지능이 알려준 게 정답이라거나 혹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부모님들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야 걔가 뭘 안다고 네가 이렇게 말해 라고 혼내시면 안 돼요. 누구나 잘못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 찾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는 잘 모르면서 왜 나 혼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아이들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잘 쓰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답을 물어봤을 때 길어야 1, 2초 있으면 답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의 즉각적으로 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는 왜 했을까, 얘가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얘는 왜 이런 식으로 답을 말할까, 이 한 박자 쉬고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가 원래 해오던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퍼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뇌가 잠시 정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 버퍼링 상태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인공지능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혹은 아이들한테 먼저 말하게 유도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먼저 꺼내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럼 GPT한테 물어보자 하면 그때 물어봐 주세요. 자, 이미 인간의 생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GPT의 생각이 나오죠.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아이들이 무언가를 궁금해할 때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질문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비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칭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AI가 정답을 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좀 접근하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많은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되는 능력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거, 그런 연습을 부모님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제대로 된 인공지능 사용법 습득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사본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사본 사람은 없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권입니다. 로또는 1등 당첨 확률이 약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인구가 900만 명이니까 당첨 확률이 서울시 인구보다 적고, 이건 우연히 번개 맞는 것보다도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가 매주 약 1억 장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나만 빼고 다 당첨되는 것 같은 이 로또에 대해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당첨자 파산설, 이렇게 로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쥐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로또에 숨은 우리들의 복잡한 심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814만 5천 분의 1)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1등 당첨 확률은 0.00001%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2등 당첨 확률도 비슷합니다. 0.00007%.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또를 계속 사다 보면 가끔씩 5,000원짜리에 당첨되고 아주 드물게 5만원짜리에 당첨이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사면 당첨될 확률이 높대, 1등 당첨이 여러 번 된 로또 판매소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구도 당첨이 되지 않은 정말 수억 명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이제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로또로 적용을 하면 로또에서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샀고 어떤 꿈을 꿨고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로또를 사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로또는 그래도 공정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로또 추첨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생방송으로 추첨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되죠.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언가 부정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믿게 됩니다.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스템 계속 검증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로또가 다른 거에 비해서 공정하다고 믿게 해주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게 되게 많잖아요. 특히 내가 가진 지위나 조건, 배경,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고 때로는 인생을 결정하는 사례도 되게 많죠. 그런데 로또는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운으로 될 수 있다. 소위 운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게 로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나도 당첨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로또 추첨에서 1등이 무려 63명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정하다고 믿었던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1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눈치채지 못한 부정한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또 1등은 정말 너무너무나 희박한 확률이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내가 예상한 당첨금이 아니에요. 수백억을 예상했는데 뭐 10억 좀 넘게 이렇게 당첨금이 나오게 되면 이 뭐지? 내가 이걸 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로또에 투자를 해왔나? 하면서 배신감과 불공정, 불평등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로또라는 복권은 처음부터 확률에 기반해서 설계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구매자는 그런 확률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구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률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야구 많이 보실 텐데 3할 타자. 그러면 3할이라는 거는 10번 타석에 나왔을 때 3번 안타를 친다는 얘기죠. 어떤 선수가 첫 타석, 두 번째 타석에 안타를 못 쳤습니다. 그럼 세 번째 타석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3할 타자잖아. 그럼 이번에 무조건 안타 치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럴 확률이 높은 것일 뿐 실제로 안타를 칠지 안 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확률은요, 사례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3할이다 그러면 0.3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0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 당첨자도 이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면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보면 로또는 1등 당첨자가 대략 13명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회차당 실제로 팔리는 로또가 약 1억 1천만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를 조합한다고 가정하면 계산했을 때 13명 정도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네,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난 당첨 안 됐고 쟤는 됐는데 망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럼 나는 언제쯤 당첨이 될까? 조바심이 계속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파산당하더라도 한번 당첨돼봤으면 좋겠다. 당첨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 뭐 그래봐야 파산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과연 나를 편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순간부터는 로또를 감정적인 보상을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그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즐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로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 내가 꿈꿨던 거, 그리고 내가 그렸던 행복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매주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는 그 순간 상상하시잖아요. 우리는 당첨됐을 때보다 그 당첨된 순간을 상상할 때 훨씬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감을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